20세기 한국 소설 10일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김정한, 안수길. 안수길의 목축기는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개척민들의 삶을 그린 소설로 주인공 찬호가 만주국 건설 정책에 따라 돼지 70두를 논산에서 들여와 와우산 목장에 입식시키고 중국인 양돈 전문가 로우순과 함께 돼지를 정성껏 기르는 과정을 그린다. 찬호는 농업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목장 경영에 매진하지만 자식처럼 기르던 돼지가 범에게 물려가고 로우순도 범에게 귀를 잃는 등 시련을 겪는다. 작품은 만주 개척의 현실과 조선인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수길의 제3인간형은 요255 전쟁과 피난 생활 속에서 세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형의 변화를 그린 소설이다. 한때 작가였으나 전쟁 후 상인으로 전락한 조은, 그를 따르는 문학소녀, 미, 그리고 교사이자 작가인 석이 주요 인물이다. 조은은 전쟁 전에는 문학에 투철했으나 전쟁 후 현실에 타협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다. 미인은 집안이 몰락한 뒤에도 자신의 소명을 찾아 간호장교에 지원하며 성장한다. 석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작품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사명과 현실, 그리고 새로운 인간형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김정한의 사하초는 일제강점기, 절 보광사의 땅을 소작하며 살아가는 성동리 농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그린 소설이다. 오랜 가뭄과 무거운 소작료, 절과 관청의 착취로 농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기우제와 기도에도 비는 오지 않고 아이가 절 사람에게 쫓기다 죽는 비극까지 겪는다. 결국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힘을 모아 저항에 나서며 작품은 부조리한 사회와 억압에 맞서는 민중의 연대와 저항 의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김정한의 추선당과 곁사람들은 승려 추선당이 죽음을 앞두자 그의 재산을 노리는 마을 사람들과 친족들이 모여들며 벌어지는 인간 군상의 탐욕과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추선당은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동량으로 재산을 모은 인물로 그의 죽음을 둘러싼 곁사람들은 겉으로는 슬퍼하지만 실제로는 유산 분배에만 관심을 보인다.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과 그로 인해 취해지는 인간 본성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농촌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근원적 탐욕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는 낙동강 하류 조마이 섬을 배경으로 섬에서 살아가는 하층민들이 권력자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투쟁을 그린다. 화자인 나는 조마이 섬 출신 학생 건우를 통해 섬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섬의 소유권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계속 권력자들에게 넘어가며 주민들이 수탈당하는 현실을 접한다. 큰 홍수로 위기에 처하자 건우 할아버지는 섬을 지키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끌려간다. 작품은 민중의 연대와 저항,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김정한의 수라도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유225에 이르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허진사 가문의 며느리 가야 부인의 일생을 그린 가족사 소설이다. 가야 부인은 시조부의 독립운동, 시동생의 3.1운동 순국, 시아버지 오봉 선생의 투옥과 사망 등 집안의 연이은 시련을 겪으며 불심의 의지의 고난을 견딘다. 광복 후에도 가문은 몰락하고 가야 부인은 자신의 한많은 생을 마감한다. 작품은 한 여인의 인고와 민족의 순환사를 통해 시대의 아픔과 인간의 초월 의지를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의 그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두 분, 안수길, 김정한 작가의 문학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분들 작품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기록이면서 또 저항의 목소리이기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학이 그 현실과 어떻게 부딪히고 또 그걸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수길 작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1911년 함흥 출신이신데 이분한테는 만주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아, 만주. 1930년대면 그 만주국 시절 말씀이시죠? 네. 겉으로는
오족 협화라고 해서 만주족, 한족, 몽골족, 일본인, 조선인 다 같이 잘 지내자 뭐 이런 구호를 내걸었지만요. 실제로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실권은 일본 군부가 다 쥐고 있었으니까요. 허울뿐인 국가였던 셈이죠. 그럼 당시 만주 배경 소설들도 좀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최서혜 작가처럼 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랄까 이태준 작가처럼 좀 집단적인 성취, 약간 국책에 부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안수길 작가의 1943년 작품 목축이는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목축이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이 작품은 만주국 교육 현실에 뭐랄까 그냥 순응하던 지식인 교사가 있었어요. 찬호라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목축업을 선택해요. 아, 교육을 포기하고요. 왜요? 식민지 교육 현실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나는 뭘 해야 하나 이런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당시 일제 말기 생산 정책에 좀 부응하는 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그 어려운 시기에 만주에서 한글로 창작을 계속했다는 점. 아,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당시 한반도에서는 한글 창작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걸 만주에서 이어갔다는 거,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크죠.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정말 글쓰기를 놓지 않으셨네요. 그럼 해방 이후 한국전쟁 직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제3인간형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1953년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전쟁 직후면 정말 극화적인 궁핍, 가치관 혼란, 뭐 이런 시대였잖아요. 정말 아수라장이었겠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안수길 작가는 여기서 세 가지 인간 유형을 제시하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요? 네, 첫 번째는 신념을 버리고 완전히 세속화된 인물, 조은이고요. 두 번째는 미리이고 시련 속에서도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오히려 성장하는 인물이에요. 간호장교가 되죠. 아하, 그럼 세 번째는요? 바로 석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제3유형이고 사실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어찌 보면 좀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에요. 작가적 양심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정확합니다. 지식인의 그 핵심적인 딜레마를 정말 잘 포착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당시 휴머니즘이라는 게요. 네, 휴머니즘, 전쟁 비판이랑 관련이 깊을 텐데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전쟁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의외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분단 현실 속에서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일 여지가 충분했다는 거죠. 순수해 보이는 가치도 시대 맥락 속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랄까요?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그럼 이제 근대사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불리셨던 김정한 작가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908년 동네 출생이시고 네. 김정한 선생님은 정말 삶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셨죠. 어릴 때부터 민족의식 강하셨고 교사 시절에는 또 차별에 항거하시다가 투옥되기도 하셨고요. 해방 후에는 건준이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익 대립이 극심했잖아요. 그 속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결국 20년 가까이 절필하셨어요. 긴 침묵이었죠. 아, 20년이나. 그러다 1966년에 모래톱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신 거고요. 네. 근데 그 문체를 보면요. 굉장히 투박한 것 같은데 엄청난 힘이 느껴져요. 특히 경상도 사투리, 민중들의 언어를 정말 생생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아, 그게 특징이군요. 네. 표준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현실감, 생생함이 있죠. 심지어 1936년에 이미 개인적으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셨을 정도예요. 언어에 대한 감각과 애정이 정말 남다르셨던 거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표작 중 하나인 사하초는 일제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데 좀 특이한 게 착취의 주체로 사찰, 그러니까 절을 설정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당시 일부 사찰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일제랑 결탁해서 신도들이 시주한 땀으로 소작농들을 착취했던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 겁니다. 종교마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물질과 권력 앞에서 종교마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 계급 갈등의 본질을 파고든 거죠. 특히 농민들 내부의 갈등, 물싸움이나 폭력 같은 거요. 그런 것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당시 이념 중심의 계급 문학, 카프 문학에 좀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아요. 사회 비판 의식이 정말 강렬했군요. 그런데 또 다른 작품인 수라도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유교적인 시아버기와 며느리의 갈등, 그리고 화해를 다룬다고요. 네, 수라도는 또 결이 다릅니다. 엄격한 유학자 시아버지가 있는데 결국 며느리의 그 인내와 덕성, 뭐랄까 부덕이라고 하죠. 거기에 감화되는 과정을 그려요. 아, 갈등이 해소되는군요. 네, 여기서 김정한 작가는 유교의 인과 불교의 자비가 근본적으로는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념을 넘어선 인간적인 가치랄까요? 투쟁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거네요. 맞아요. 막 싸우기보다는 묵묵히 참고 포용하는 걸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길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보면 김정환 작가에게 문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늘 약자 편에 서서 현실에 맞서는 저항이자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안수길, 김정한 두 작가의 작품을 쭉 따라가 보니까 그 만주 벌판에서의 삶부터 전쟁의 폐허, 또 식민지 농촌의 고단함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정말 아픈 단면들을 깊숙이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네, 안수길 작가가 주로 지식인의 내면적 고뇌를 깊이 파고들었다면 김정한 작가는 억압받는 민중들의 삶 속에서 저항과 또 화해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의 그 치열했던 고미모과 이야기가 그냥 지나간 과거로만 느껴지시나요? 당신께는? 어쩌면 지금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신념을 지키고 또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김종환 작가님이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펜을 드셨을 때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수십 년이 흘러도 끝내 다시 글을 쓰게 만든 그 작가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잊힌 목소리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 그 행위의 무게는 과연 무엇일지 잠시 곱씹어볼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